안녕하세요. 저는 GDSC 숙명의 코어 멤버 민휘입니다. 저는 객체 지향과 스프링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세션을 들고 왔는데요. 딱딱한 제목이지만 이 발표의 정체성은 부재에 가깝습니다. 우리 다 같이 코드 아티스트가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아요. 우선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번 10분 세미나 때 객체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코드를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쉬워서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코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에 대한 핵심 가치를 다루고 스프링 개발자라면 왜 객체 지향을 꼭 알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코드에 고민이 있던 분들이라면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예제에서 사용한 코드는 깃허브에 올려두었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파트 1에서 코드로 객체 지향을 한번 이해해보고 파트 2에서 스프링까지 연장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은 칼 세이건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인데요. 오늘날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라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도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대부분은 코드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주로 코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도 여기에 속합니다. 객체지향 외에도 절차지향, 함수형, 도메인, 비동기 등등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각기 다른 가치를 지향합니다. 재밌는 점은 과학적 패러다임은 서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지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차지향적인 C에 객체지향적인 클래스를 도입한 C++, 전통적인 객체지향 언어지만 함수형 문법을 도입한 자바 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코틀린이나 고처럼 최근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 패러다임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좋은 코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객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객체지향 패러다임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작게 쪼개서 객체들에게 할당하고 이 객체들의 상호작용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완성합니다. 객체지향적인 가치를 지키는 코드는 잦은 요구사항 변경과 수정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객체지향을 이해하면 확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의 설계 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내 시스템에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객체지향을 굳이 도입할 이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 어떤 것인지 이론적으로 논하기 전에 우선 코드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사용할 예시 요구사항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4가지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요. 손님은 카페에 입장해서 메뉴판에 커피를 아무거나 하나 주문하고 가격을 지불합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바리스타는 주문을 받아서 커피를 만들고 완성되면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우선 이 의식의 흐름대로 손이 가는 대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필요할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카페, 커피, 그리고 커스터머, 그리고 메뉴판을 나타내는 메뉴, 그리고 메뉴판에 들어있는 메뉴 정보인 메뉴 아이템, 바리스타 클래스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클래스를 정했으니까 각 클래스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서 클래스의 코드를 채우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더 많은 코드를 슬라이드에 실기 위해서 getter, setter, 생성자 등의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생성했습니다. 커피는 이름과 가격, 그리고 메뉴판은 각 메뉴 아이템을 목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메뉴 아이템은 커피의 이름과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커피와 메뉴 아이템의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사용되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선 손님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커피도 손에 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정보를 필드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하나 랜덤으로 골라야 하니까 이 메소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로 메뉴판을 받아서 메뉴의 개수 안에서 랜덤 인트를 생성하고 메뉴 아이템을 고르는 셀렉트 랜덤 메뉴 아이템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클래스입니다. 바리스타가 손님한테 돈을 받고 결제를 해야 하니까 현재 수익 정보를 어마운트라는 필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야 하니까 커피 제조 메소드인 메이크 커피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클래스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가 필요하고 카페의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을 하고 결제하고 커피를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 메소드를 엔터로 구현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인 메인 메소드를 작성합니다. 저는 그냥 카페 안에다가 포함을 했고요. 메뉴판 정보를 초기화하고 바리스타와 손님, 카페를 생성해서 카페에 엔터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시스템 아웃으로 찍어보면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이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일단 돌아가면 장땡이지 라는 심정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코드의 초안을 빠르게 완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만든 코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카페의 엔터 메소드를 다시 볼게요. 우리가 한 거는 카페 주문 과정을 코드로 작성한 것 뿐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카페가 엔터에서 set money로 손님의 지갑 사정을 확인하고 돈을 뺏어서 바리스타에게 set amount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메이크 커피로 바리스타에게 커피를 만들게 시키고 카페가 손님의 손에 커피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카페라는 그 실제 세계를 상상해 봤을 때 뭔가 지금 이 코드는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은 지갑 사정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 돈을 내야 합니다. 바리스타는 손님이 낸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는 손님의 요청으로 커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님은 바리스타가 건네준 커피를 받아서 손으로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카페의 엔터 코드를 읽었을 때 위화감을 느낀 이유는 이 코드가 우리의 직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경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카드 결제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요구사항을 구현하려면 카드 클래스를 만들고 손님 클래스에 그 카드 클래스를 필두로 추가하고 엔터 메소드에서 카드 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로직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은 요구사항이 추가가 됐는데 벌써 3개의 클래스가 수정이 됩니다. 지금 시스템의 거의 절반이 수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아주 작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한 1000개, 2000개 이런 클래스를 가진 큰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코드를 뒤져서 참조 관계를 확인하고 코드를 복붙하고 그러다 몇 개를 빼먹어서 버그가 숨어들고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나고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빠르게 완성한 이 코드의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고 변경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클래스를 채우기 시작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어떤 클래스가 필요한지 정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부터 채웠습니다. 클래스는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자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자료 구조를 통해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작성한 카페의 엔터 메소드에서 다른 클래스들의 데이터를 막 꺼내서 주문 과정을 완성했었죠. 이런 클래스를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을 결정한다고 해서 프로시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료 구조와 프로시저라는 용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제가 작성한 이 코드는 전형적인 절차 지향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절차 지향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물으신다면 지금 카페의 엔터는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바리스타가 수익 정보를 관리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정은 요구사항이 바뀌면 쉽게 바뀌는 정보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손님이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카드나 애플페이나 외상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기존 코드의 여러 군데에서 수정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불안정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수정해야 할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객체 안으로 숨겨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커피 주문 기능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니까 좀 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을 외부에 드러낼 거예요. 그럼 이 안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객체가 하는 행동입니다. 손님은 메뉴를 고르고 커피 값을 지불합니다. 이런 행동은 손님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가정에 비해서 비교적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머니필드의 값을 수정하는 작업은 손님 객체가 스스로 하고 손님 객체 외부에서 머니필드의 변경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바리스타가 손님에게 머니필드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님부터 한번 손을 볼게요. 원래 손님은 이 머니에 대한 게터와 세터를 허용하고 있어서 카페가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스 위에 애노테이션으로 달려있던 게터와 세터를 삭제하고 지불해야 하는 금액만큼 돈을 차감하는 페이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카페는 커스터머의 머니 게터 대신에 오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리스타도 동일하게 게터와 세터를 제거하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메소드인 리시브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카페 엔터에서 사용하던 세터 대신에 리시브를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커스터머 코드를 다시 보니까 카페가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헤집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석 처리된 셀렉트 랜덤 메뉴 아이템에 보면 커스터머도 메뉴의 데이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뉴의 랜덤 선택 로직을 메뉴 클래스 안으로 옮기고 레코멘드라는 메소드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페에서 사용하던 커스터머의 셀렉트 랜덤 메뉴 아이템 대신 메뉴에 레코멘드를 호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카페의 엔터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직 카페가 바리스타에게 커피 제조를 명령하고 손님의 손에 커피를 들려주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의 직관과 벗어나죠. 그래서 카페의 명령이 아니라 손님의 요청으로 바리스타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의 커피 제조를 요청하는 바리스타.make 커피의 호출은 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안에 바리스타.make 커피를 호출하는 부분을 오더 커피 메소드를 추가해서 이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제 카페는 주석 처리된 기존의 두 줄 대신 커스터머의 오더 커피 요청을 날리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더 커피를 추가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바리스타를 넘겼어요. 원래 커스터머에 없던 바리스타 의존성이 하나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단 놔두고 리뷰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카페에 엔터를 보겠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첫째 줄에 메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카페에서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요청은 커스터머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줄에 손님이 돈을 내고 바리스타가 돈을 받는 작업은 카페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이 위의 결제 흐름은 커피를 주문하는 전체 흐름 안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볼게요. 일단 손님 클래스에 메뉴.recommend 메시지를 호출하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매개 변수로 전에는 없던 메뉴 의존성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리스타에 결제를 요청하는 리시브를 주문을 요청하는 오더 커피 안에 있는 두 번째 줄로 옮겼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페이도 커스터머 안에서 호출하도록 변경합니다. 페이 메소드는 이제 커스터머 안에서만 사용되니까 프라이빗으로 감추도록 할게요. 근데 잘 보니까 이 오더 커피와 셀렉트 랜덤 메뉴 아이템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셀렉트 랜덤 메뉴 아이템이 반환하는 메뉴 아이템을
오더 커피가 사용하면 되겠네요. 둘 다 손님의 행동이고 클라이언트가 연속으로 호출하는 메소드니까 하나로 합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오더 커피가 매개 변수로 메뉴 아이템 대신에 메뉴를 받도록 하고 첫째 줄에 레코멘드를 호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셀렉트 랜덤 메뉴 아이템을 제거하니까 원래 커스터머에 있던 메뉴 아이템에 대한 의존성이 사라졌어요. 이전에 비교하면 그래도 캐릭터가 비교적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커스터머의 오더 커피를 다시 보니까 페이 행동과 리시브, 메이크 커피 여러 요청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손님이 메뉴를 고르고 이렇게 냅다 돈부터 들이밀지 않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려면 바리스타가 이 주문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페이, 리시브, 메이크 커피를 테이크 오더 메소드로 묶고 바리스타 안으로 이동시켜서 커스터머 쪽에서는 바리스타에게 요청을 날리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스타 안에 테이크 오더 메소드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가 됐죠. 이제 바리스타가 손님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돈을 받아서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테이크 오더 매개 변수에다가 여기를 보면은 전에 없었던 그 커스터머라는 의존성이 추가된 점을 좀 눈여겨봐 주세요. 이제 다시 카페를 보겠습니다. 엔터에 몰려있던 책임들을 객체로 분산시키고 나니까 그래도 엔터 메소드가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카페의 엔터 메소드는 입장한 손님이 메뉴판을 보고 바리스타에게 커피 주문을 요청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메소드로 바뀌었습니다. 커피 주문이라는 협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직관적이고 깔끔해진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러 메인 코드를 보니까 여기도 좀 코드가 더럽네요. 그래서 우선 메뉴를 초기화하는 로직은 메뉴 아이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메뉴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메인은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과 카페에 엔터 메시지를 날리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한결 이해하기가 쉬워졌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개선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외부로부터 숨기고 자신의 상태는 자기가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객체의 상태 변경을 기대한다면 다른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요청합니다. 이 작업을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손님은 머니 필드를 숨기는 대신 페이 메시지를 제공하고 바리스타는 어마운트를 숨기고 리시브 메시지를 제공하고 메뉴는 메뉴 아이템 리스트를 숨기고 레코멘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메시지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이 객체에게 보낼 수 있는 상태 변경 요청을 의미하고요. 실제 메시지를 받은 객체는 자신이 구현한 메소드로 이 메시지의 요청을 나름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캡슐화 외에도 기능들이 더 자연스러운 맥락을 가지도록 메시지 요청의 주체를 고민하고 코드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메뉴를 고르고 바리스타에게 주문을 요청합니다. 바리스타는 주문을 받아서 계산을 하고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제공합니다. 메뉴판은 스스로 정보를 초기화하고 랜덤한 메뉴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작업은 코드를 객체 내부로 이동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객체의 코드가 추가되었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점점 객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체 지향이 제시한 애플리케이션의 주인공은 객체입니다. 처음 코드에 비하면 그래도 객체 지향적인 코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선한 코드가 정말 변경에 더 유연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손님이 현금 대신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는 요구사항을 추가한다면 어디에 코드가 추가되어야 할까요? 커스터머의 새로운 결제 수단의 필드를 추가하고 페이 메소드에 새로운 결제 수단의 처리 로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커스터머에게 요청을 보내는 바리스타의 테이크 오더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바리스타는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하든지 카드로 계산하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오직 커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바랄 뿐입니다. 손님의 구현 변경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파급 효과가 커스터머 자신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바람직하죠? 이제 개선 전후의 코드를 평가해 볼 건데요. 객체 지향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은
캡슐화 정도, 그리고 두 객체 사이의 결합도, 한 객체의 응집도입니다. 캡슐화가 많이 될수록, 결합도가 낮을수록, 응집도가 높을수록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캡슐화는 변하는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행동 방식, 반환되는 값, 그리고 예외 정보까지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캡슐화의 본질입니다. 캡슐화가 많이 될수록 외부에서는 객체의 구현사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구현사항의 변경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우리가 캡슐화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자바 언어를 공부할 때 캡슐화의 예시로 필드에다가 프라이빗 접근 지시자를 사용하고 조회와 수정 작업은 게터 세터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배우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캡슐화가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게터와 세터에 있는 메소드 이름이나 반환 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그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데이터의 이름이나 타입이 바뀌면 기존의 이 데이터를 참조하던 클라이언트에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접근자와 수정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설계 방식을 추측에 의한 설계라고 합니다. 객체가 어떤 맥락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지 고민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기반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부 데이터가 퍼블릭 인터페이스에 노출돼서 캡슐화를 깨트립니다. 이런 설계는 변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 처음 작성한 카페 코드가 이 추측에 기반한 설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화 정도는 그래도 개선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손님과 바리스타, 메뉴판은 자신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외부에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커스터머는 요청을 받고 머니값을 바꾸죠. 그래서 손님이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바뀌더라도 이 객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객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합도와 응집도입니다. 결합도는 두 객체가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뜻하고 응집도는 하나의 객체가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충실한지를 의미합니다. 결합도가 높으면 두 객체가 서로의 구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집도가 낮으면 객체의 행동이 다른 객체의 여기저기에 퍼져 있기 때문에 행동의 구현 방식이 바뀌었을 때 이 행동에 참여하는 다른 객체도 함께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의 유연한 설계를 만들려면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개선한 코드는 캡슐화를 통해서 결합도를 낮추었고 어느 코드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맥락인지 고민을 해보면서 응집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고 주문을 요청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커스터머 내부로 모여서 커스터머의 응집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카페를 주축으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던 다른 객체와의 결합도도 비교적 낮아졌습니다. 캡슐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캡슐화를 하게 되면 보통은 결합도가 낮아지고 응집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캡슐화를 했는데 기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존성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추가돼서 결합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커스터머의 오더 커피 메소드를 추가하면서 기존에는 없던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성이 새로 생겼습니다. 카페와 커스터머의 결합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커스터머와 바리스타의 의존성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화를 적용하기 전후를 비교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더 커피를 추가한 이유는 카페와 커스터머, 그리고 카페와 바리스타의 강한 결합을 떼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더 커피를 추가하면 결합도는 낮아지고 객체 각각의 응집도는 높아지지만 커스터머의 바리스타 결합도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카페의 강한 결합을 낮추는 것이 일단 지금은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오더 커피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을 이제 용어로 정리해보면 캡슐화를 통해서 객체 간 결합도를 낮추고 객체의 응집도를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전보다 변경이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결제 수단이 추가되더라도 손님만 바뀌고 다른 객체는 바뀌지 않겠죠? 객체 지향에서의 좋은 설계는
오늘 요구하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내일의 변경을 매끄럽게 수용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러려면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객체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자인 패턴, 솔리드 규칙, 크레스프 패턴, 상속과 합성 등등 다양한 용어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낮은 결합도와 높은 응집도를 추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체지향적인 기법을 적용해 볼 만한 상황은요, 요구사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변경될 만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구현을 숨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체지향 패러다임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해 볼 건데요. 핵심이 되는 요소는 협력, 책임, 역할입니다. 협력은 객체들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예제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기능 그 자체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책임은 객체가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로직이자 객체의 행동을 말합니다. 손님의 현금 결제, 바리스타의 커피 제조가 여기에 속하고요. 역할은 객체들이 협력 안에서 수행하는 책임의 집합이자 추상화된 책임을 말합니다. 카페 예제에서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결제를 수행하는 페이 메시지가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살펴본 페이 메소드 정말 유연할까요? 우리가 결제 수단이 추가될 때마다 페이의 조건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제 수단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 생성한 객체와 손님 간의 결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까 결제 수단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코드의 변경을 줄이고 싶다고 했죠. 그러려면 기존 코드는 결제 수단과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결제를 한다는 역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님 객체 그 자체도 자신의 구체적인 결제 수단을 모르게끔 만들면 돼요. 대신 결제는 해야 되니까 결제라는 역할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요청하는 외부의 바리스타도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사용하면 바리스타는 손님에게 결제하라는 메시지만 날려도 손님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다르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다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역할을 사용하면 다형적인 협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형적인 협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유연한 설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협력, 책임, 역할을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에서는 어떤 문법으로 구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객체, 이 객체는 클래스로 구현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클래스는 객체의 타입을 구현합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객체는 인스턴스로 여러 개 생성돼서 동작하지만 코드를 작성할 때 매번 이 인스턴스를 하드코딩해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객체들을 납작한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서 구현하게 해주는 클래스 문법이 있습니다. 커피 예제에서 커피는 여러 오브젝트가 생성돼서 존재할 수 있지만 커피를 하나의 타입으로 간주해서 클래스로 만들었던 것처럼요. 참고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토타입 문법으로 인스턴스를 하나씩 생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객체의 행동을 나타내는 책임은 퍼블릭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고요. 특히 외부에서 요청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퍼블릭 인터페이스는요. 당장 구현이 없어도 되니까 퍼블릭 추상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할은 퍼블릭 인터페이스의 집합이니까 퍼블릭 추상 메소드의 집합인 인터페이스 혹은 추상 클래스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협력은 객체들이 서로 호출하는 메시지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구현이 됩니다. 참고로 객체가 여러 가지 협력에 참여하면서 여러 역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 기능에 참여하는 손님은 결제 역할을 가질 거고요. 주문 기능에 참여하는 손님은 주문 역할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자바 문법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서 객체가 여러 가지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코드로 돌아오자면 이번에는 결제라는 역할을 도입해서 현금과 카드로 결제하는 다형적인 협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커스터머가 결제라는 추상화된 책임에 의존하게 해서 구체적인 결제 방법은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제를 나타내는 페이어블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고 결제 메시지인 페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결제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하니까 인티저 코스트를 매겨 변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은 인엄으로 표현합니다. 인엄은 일반 상수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타입 세이프티의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제 메시지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Pay with 카드 그리고 Pay with 캐시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우선 Pay를 Pay with 캐시에 구현합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 데이터인 머니 필드도 추가합니다. 우리가 처음 작성했던 코드에서는 데이터를 먼저 결정했는데 이젠 행동을 먼저 정하고 행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Pay with 카드도 구현합니다. 카드 객체를 추가해야 되는데 저는 더 많은 코드를 슬라이드에 싣기 위해서 그냥 내부 클래스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결제 기능은 커스터머가 수행해야 하니까 커스터머의 페이어블을 필드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두 객체의 관계를 맺을 때 필드 참조를 사용하는 방식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has a 관계를 만든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참조하는 필드는 생성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주입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커스터머는 어떤 페이업을 구현체가 들어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페이만 호출하면 돼요. 그럼 이제 커스터머는 페이어블의 하위 타입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어딘가에서는 커스터머를 생성할 때 페이어블의 구현체를 결정해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마 저희 코드에서는 그게 메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리스타의 테이크 오더는 원래 결제 메시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커스터머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스타의 관심사는 그냥 결제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대신에 페이어블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결제를 요청하도록 변경합니다. 커스터머를 사용하던 것과 비교해서 바리스타에 노출하는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합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메인을 고쳐서 프로그램을 돌려봅니다. 메인에서 커스터머를 생성해야 하니까 페이어블 구현체도 여기서 선택해서 넘겨줍니다. 현금 결제를 하고 싶으면 Pay with 캐시 아니면 카드 결제하고 싶으면 Pay with 카드를 선택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석으로 현금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메인에서 페이어블의 하위 타입을 정해서 커스터머에 넘겨주는 이 행위를 Dependency Injection, DI라고 합니다. 이 DI 덕분에 커스터머는 여전히 페이어블의 페이에만 의존하지 결제 수단 정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의존성을 외부에서 주입한다고 해서 IOC, 제어 흐름의 역전 기법이라고도 보는데요. 이 DI를 사용하면 하위 타입과 이 타입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객체의 결합도를 낮추면서 다형적인 협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DI는 스프링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객체 지향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위 타입을 주입하는 부분을 클라이언트의 입력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존의 방식처럼 주석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용자 입력을 인엄으로 변환해서 적절한 페이어블 타입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타입 초기화에 필요한 머니 정보도 매개 변수로 넘겨주어야 해요. 이렇게 조건값으로 하위 타입을 결정해서 생성하는 메소드를 팩토리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상태를 가지지 않으니까 얘네는 스태틱으로 선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하고 나면 메인이 정말 깔끔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주석으로 갈릴 필요도 없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구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리스타 부분에서 그냥 대충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메뉴 아이템 점 코스트가 2번 반복되는데요. 만약에 할인 로직이 추가된다면 이 테이크 오더 로직 부분도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까 결제 인터페이스를 도입했던 것처럼 할인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바리스타가 이 인터페이스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개선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 객체 지향을 실천하면 확장 가능한 설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캡슐화와 응집도를 높여보고 역할을 도입해서 다양적인 협력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런 의도대로 보여줘야지 하지는 못했고요. 저도 이제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설계는 코드로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유연한지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론만 보지 마시고 코드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스프링이 무엇이고 스프링의 객체 지향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고 개발자가 어떻게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데요. 궁극적으로 객체 지향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의 전 과정, 데이터 액세스나 HTTP 요청 응답 매핑,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등을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자바 엔터프라이즈 개발은 대규모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보안 등등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개발은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로직 요구사항의 증가하는 복잡성을 감당하면서도 뛰어난 성능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성격이 다른 기술적 복잡성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복잡성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비즈니스 코드가 같이 바뀌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은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복잡성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스프링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스프링 전에 자바 엔터프라이즈 진영을 꽉 잡고 있던 EJB라는 프레임워크도 복잡성을 분리하는 시도를 했으나 정작 비즈니스 로직을 프레임워크의 실행 흐름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특정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상속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의 프레임워크의 코드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자들이 객체지향적인 비즈니스 코드를 작성하지 못하고 프레임워크 흐름에 따라서 동작하는 일종의 스크립트성 코드를 짜게 돼서 로직을 변경할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프링은 이런 상황에 반기를 들고 진정한 객체지향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가장 중시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은 포조입니다.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라는 뜻인데요. 순수한 자바 객체를 사용해서 객체지향적인 기법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입니다. 스프링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을 객체지향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복잡성은 스프링이 추상화해 주는데요. 이것을 지지하는 기술이 IOC 기반의 DI, 그리고 서비스 추상화라고 불리는 PSA, 그리고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내용은 발표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요. 스프링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두었던 블로그 링크 글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정보는 이 DI를 사용할 때 어떤 하위 타입을 주입할지 선택하는 그 정보입니다. DI를 사용하면 인터페이스를 가진 객체는 인터페이스의 하위 타입에 종속되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죠. DI는 스프링 컨테이너의 핵심적인 기능이자 PSA, AOP,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모두 사용되는 스프링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객체 지향적 기법입니다. 참고로 설정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XML 문서를 사용했고요. 요즘에는 애노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자주 접하는 서비스 코드인데요. DI는 보통 생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아서 우리가 롬복의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를 사용하면 파이널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코드로 생성자 주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프링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DI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프링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빈을 싱글톤으로 관리합니다. 싱글톤은 프로그램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오브젝트로 전역 객체이기 때문에 다른 객체나 스레드에 의해서 접근돼서 강한 결합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싱글톤은 불안정한 구현 정보에 속하는 상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로 등록할 빈은 반드시 읽기 전용 변수나 자신처럼 상태가 없는 싱글톤 타입만을 필드로 가지며 상태 변화를 유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메소드에 매개 변수를 주입받아서 메소드 안에서만 다른 객체의 상태 변화 메시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액세스 계층, 서비스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나뉘어요. 데이터 액세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나 메인프레임, 외부 시스템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계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에서는 복잡성을 추상화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계층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최대한 이상적인 포조로 작성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HTTP 요청의 매핑이나 바인딩,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넘겨줄 화면, MVC 계층을 포함해서 웹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계층은 애플리케이션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다른 계층을 추가적으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각 계층을 다른 계층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오브젝트 단위로 적용했던 캡슐화를 통해서 응집도를 높이는 방법을 계층으로 확정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왼쪽 코드는 컨트롤러 안에서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유저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서비스 안으로 옮기고 예외를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로직의 변경에 있어서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티어로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의 계층 사이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취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QL을 사용해서 가져온 오브젝트는 카페 예제에서 처음 봤던 자료구조 클래스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를 하려면 이 클래스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메소드를 추가해서 도메인 오브젝트로 만들고 각 계층에서 이러한 도메인을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카페 예제를 스프링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코드를 객체지향적으로 개선한 상태니까 일부 코드를 싱글톤 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하고 웹 계층을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에 어떤 빈이 등록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싱글톤으로 관리되면 좋은 객체는 전역 객체로 사용이 되어도 괜찮은 카페와 메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객체는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싱글톤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우선 메뉴부터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메뉴는 불변 객체인 리스트 메뉴 아이템 필드를 가지기 때문에 생성자가 호출될 때 메뉴 아이템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메뉴 아이템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로직으로 레코멘드를 사용하고 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을 위에 붙였습니다. 카페에도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을 붙입니다. 원래 카페는 바리스타를 참조로 가지고 있었는데 싱글톤은 무상태로 설계해야 하는 게 원칙이니까 바리스타는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엔터에 매개 변수를 추가합니다. 바리스타는 수익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을 사용한다고 치고 하드코딩한 값을 박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페이어블이랑 커스터머도 동일하고요. 손님의 돈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하드코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요청을 담당하는 서비스 계층의 코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애노테이션도 메타 애노테이션으로 컴포넌트를 가지기 때문에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카페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서 생성자로 주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계층의 오더에서 딱히 구현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안에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다 넣었기 때문에 협력에 참여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엔터를 호출해주면 동작합니다. 서비스 로직을 작성하고 바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수동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계층 간 종속성을 끊어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우선 예외 없이 동작하는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프링 컨테이너로 오더 서비스를 주입받아야 하니까 스프링 부트 테스트 애노테이션을 붙이고 오토 와이어드로 주입을 받았습니다. 돌려보니까 잘 통화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HTTP 요청을 받고 응답을 반환하는 컨트롤러를 추가합니다. 참고로 스프링의 컨트롤러는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으로부터 매핑된 요청을 처리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페이웨이의 검증 로직을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잘 처리되었다면 성공 메시지를 스트링으로 반환합니다. 서버를 띄우고 포스트맨으로 수동 테스트해 보면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 계층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절차 지향에 가까운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과 객체 지향에 가까운 도메인 모델 패턴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작성한 코드는 도메인 모델에 가깝고요. 우리가 처음 작성한 그 복잡한 엔터를 가진 카페 코드를 그대로 스프링에 옮겼다면 서비스 메소드의 코드가 많아지는 그런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패턴이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만들려면 도메인 모델에 가깝게 코딩하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디버깅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절차지향적인 서비스 로직을 작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메인을 조합하는 서비스 로직이라면 도메인에 비즈니스 로직을 넣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프링으로 카페 코드를 구현하는 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이 있는데 이 모듈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 지향적인 사고는 오브젝트가 자신의 행동에 충실하도록 응집토를 높여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작업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업을 오브젝트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걸 모듈화라고 불러요. 모듈화의 단위는 오브젝트보다 작아도 되고 더 커도 됩니다. 기능을 작게 쪼개서 메소드에 할당하면 그 메소드는 하나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모듈화됩니다. 이 모듈을 오브젝트로 확장하면 객체 지향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확장하면 아까 살펴본 3티어 계층 구조가 되고요. 기능을 좀 더 큰 단위인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면 CBD,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가 되고요. 컴포넌트를 모아서 더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고 완결적인 서비스 단위로 모듈화하는 방법을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까지 캡슐화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서비스로 모듈화하는 방법을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용어는 다르지만 핵심은 모듈화의 크기를 달리해서 모듈화의 논리를 적용해서 독립적인 모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OOP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주제들을 다루지 못해서 저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조금 더 공부해서 카페 예저에 적용하는 과정을 나중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키워드 위주로 한번 짧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책임주도 설계는 애초에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객체의 협력 관점에서 설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객체 지향의 3대 요소, 그 협력, 책임,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이에요.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객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맥락이기 때문이고 역할은 객체의 책임을 추상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용어를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메시지가 어떤 객체를 받을지 이 메시지를 어떤 객체가 받아서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메소드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메시지를 또 찾고 객체에게 할당하는 작업을 연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먼저 생각하고 객체를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객체들의 협력 흐름과 함께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 도구가 UML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어떤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객체지향적인 기법을 패턴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디자인 패턴을 공부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구현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더 본질적인 거는 어떻게 캡슐화를 했고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를 낮췄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솔리드 원칙은 로버트 마틴이 제시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및 설계의 5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처음 볼 때는 되게 낯설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객체지향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되게 당연하면서도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나 디자인 패턴을 좀 공부해 보셨다면 상속보다는 합성을 사용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객체 사이에 관계를 맺어서 코드를 재사용할 때 유효하고요. 상속은 객체의 서브 타입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서브 타입은 자식이 부모로 대체되어도 동일한 메시지를 부모의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식에서 추가로 정의한 메소드는 상위 협력 흐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내용은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처음 스프링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엔티티 클래스인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전형적인 자료 구조 클래스더라고요. 이제 이 코드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이 코드를 다시 보면서 리팩터링을 한번 날잡고 싹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엔티티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저는 이 조영호님의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 그리고 오브젝트 책을 정말 많이 참고했고요. 오브젝트 책은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비님의 토비의 스프링 볼륨 1도 참고를 했고요. 김영환님의 유명한 JPA 강의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만든 예제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실무에 가까운 예제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조영호님께서 예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긴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